중학교 3학년 2단원 기권과 날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권이라 함은 지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기권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기권은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자, 층상 구조는 높이에 따라서 기온의 변화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4개의 층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과 가까운 층은 대륙권이라고 불러주고요. 그 위에는 성층권, 그 위는 중간권, 그 위는 열권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자, 4개의 층은 기온이 점점점 높이 올라가냐에 따라서 감소하느냐 아니면 높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4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이는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권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대륙권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갈수록 기온이 떨어집니다. 자, 기온이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고요. 그 다음부터 지그재그의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권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높은 곳에 올라가면 갈수록 기온이 떨어집니다. 자, 이는 높은 곳에는 찬 공기가 많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찬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권은 찬 공기가 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기 때문에 공기의 순환이 생기고요. 자, 이 층은 안정하지 않고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권과 그 위에 있는 중간권은 불안정한 층이고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권 위에 있는 성층권과 열권은 안정한 층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각 층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륙권은 기상현상이 일어나죠.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는 기상현상이 이루어지는 층입니다. 자, 지표면에서 약 11km까지를 대륙권이라고 불러줍니다. 지구의 중심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기권의 대부분의 공기들은 대부분 대륙권에 몰려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위에 있는 성층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층권은 높이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는 형태, 높이가 증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안정한 층이라고 불러주고요. 자, 이 성층권에서는 장거리를 운행하는 비행기들의 항로로 이용이 되고요. 자,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중간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권에는 공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나진 않고요.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높이 올라감에 따라서 기온이 감소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층입니다. 중간권계면 부근에서는 최저 기온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한 유성이 관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권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권은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안정한 층이고요. 인공위성의 궤도로 사용되는 층입니다. 기권의 층상 구조 중에 가장 위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공기가 매우 희박하고요. 고위도 지방에서는 오로라가 관찰되는 층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권의 4가지 층상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는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주 에너지원을 태양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죠. 자, 태양의 에너지는 복사 형태로 지구에 전달되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계속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구는 계속 뜨거워지지 않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받는 복사 에너지량과 지구가 태양으로 우주 쪽으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량이 같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복사 평형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요. 복사 평형이라 하면 어떤 물체가 일정한 에너지를 받는 양, 흡수하는 에너지량과 방출하는 에너지량이 같을 때 우리는 복사 평형 되었다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래서 지구에서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의 100% 중에 지구는 30%는 바로 반사를 하고요. 나머지 70%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70%인데요. 이 70% 모두를 지구는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달과 달리 지구는 온도가 좀 높고 온도의 변화가 조금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크지 않죠. 그 이유는 온실 효과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온실 효과는요,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대기가 흡수했다가 방출하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평상시보다 조금 높게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기가 지구에서 방출한 에너지를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대기가 존재하지 않는 달보다 지구는 평균 기온이 더 높게 형성이 됩니다. 자, 이러한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기체들을 온실 기체라고 불러줍니다.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같은 것들이 온실 기체인데요. 자, 이런 것들이 지구의 기권에 많이 존재하게 되면 지구 복사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것들이 산업화나 공업화를 통해서 지구에서 인간들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 온실 기체가 증가하게 되고, 그 온실 기체가 증가함에 따라 온실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 온실 효과가 기체 때문에 더 많이 생기면 지구가 점점점 뜨거워지는, 따뜻해지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평균 기온이 높은 이유는 이런 온실 기체들의 양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지구에서 생기는 기상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구름과 강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구름의 구성 성분을 알아야 되는데요. 구름은 물, 즉 수증기로 이루어져 있죠. 물이 표면에서 수증기로 바뀌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불러줍니다. 증발이라고 불러주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구에서도 이런 구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지구에 있는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증발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증발을 통해서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런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양에 따라서 우리는 습하다, 습하지 않다, 습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습도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포화 수증기량은 포화 상태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을 g의 수로 나타낸 걸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불러줍니다. 포화 수증기량과 기온의 관계를 보면요, 기온이 증가할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아까는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걸 증발이라고 불러줬는데요. 자,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현상은 응결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보통 평상시에는 온도가 점점점 떨어질 때, 새벽에 날씨가 추워지면 이슬이 맺히죠. 이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응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응결 현상이 나타나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로 바뀌기 때문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는요, 찬 음료수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탁 놓게 되면, 식탁에 놓게 되면 그 주변에 물방울이 맺히죠. 이는 음료수 주변에 있는 온도가 떨어지면서 응결 온도에 도달해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캔 주변에 물방울의 형태로 응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포화 수증기량과 응결을 통해서 응결이라는 개념을 한꺼번에 설명하고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인데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은 기온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는 그래프 형태를 보여줍니다. 포화 수증기량 곡선의 그 곡선에 존재하는 A는 이슬점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는 뭐냐면요, A 지점에 있던 공기를 온도를 낮춰서 A 지점에 도달하게 하면 그때부터 이슬이 맺히는 지점, 응결이 되는 지점이라고 해서 이슬점이라고 불러주고요. 거기서 더 왼쪽으로 가게 되면 물방울이 맺혀서 실제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서 곡선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포화가 다 되지 않은 불포화 상태라고 불러주고요. 자, 왼쪽으로 가게 되면 포화를 넘은, 포화가 더 돼서 물방울의 형태로 밖으로 응결이 되는 과포화 상태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포화 상태와 과포화 상태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포화 수증기량 안에 들어있는 실제 수증기량을 그림처럼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온도를 증가시키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합니다. 상대 습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온도를 낮추게 되면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실제 수증기량과 같아지면 이슬점에 도달하고요. 실제 수증기량보다 더 포화 수증기량이 작아지면 차이만큼 밖으로 응결되어 물방울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상대 습도의 개념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상대 습도는 현재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공기 중에 실제 수증기량을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준 것을 상대 습도라고 불러줍니다. 자, 상대 습도는 당연히 습한 날 습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반대로 기온이 올라갈수록 상대 습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온과 습도의 그래프를 보면요. 기온이 올라가면 습도가 감소하고 기온이 감소하면 습도가 올라가는 반대 형태의 그래프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기권에서 이런 은결과 이슬점 또 증발과 같은 개념으로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나와 있었는데요. 구름이 만들어지는 조건 3가지는 공통적으로 공기가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자,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공기를 누르는 주변의 압력이 감소하죠. 자, 그러면 공기 입자들이 누르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팽창하게 되고요. 그것을 단열 팽창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단열 팽창하게 되면 공기들 주변에 있는 온도들은 떨어지게 되고요. 자, 온도가 떨어지면 이슬점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랬죠. 이슬점에 도달해서 물방울이 생기게 되고요. 공기 중에 있는 물 입자가 구름의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입자의 크기로 바뀌면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그 입자들이 점점점 모여서 커지면 나중에 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단열 팽창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기온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슬점에 도달해서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고요. 수증기 응결에 따라서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에서 지표로 눈이나 비의 형태로 떨어지는 걸 강수라고 불러줍니다. 강수 이론은 2가지인데요.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 또는 그 위의 고위도 지역에서는 자, 구름이 만들어지는 조건이 0도 이하의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구름은 0도 이하에서 물이 눈의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자, 눈 주변에 수증기가 달라붙으면서 점점점 눈이 커지게 되고요. 눈의 형태로 떨어지다가 지표면에 왔을 때 녹아서 떨어지면 비가 되고 자, 그대로 떨어지면 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수 이론 중에 중위도나 고위도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강수 이론은 빙정설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반대로 적도 지역처럼 따뜻한 곳에서는 구름이 만들어지는 조건도 거의 0도의 근처이거나 0도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자, 눈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물방울 하나가 점점점 다른 물방울과 합쳐지면서 물방울이 커진다는 병합설 이론이 있고요. 자, 이는 우리나라보다 밑에 쪽에 있는 따뜻한 곳인 적도 지역에서 비를 만드는 강수 이론인 병합설이 바로 이런 내용이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자,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기층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기권에 있는 공기층에서 공기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고 있죠. 그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개념 기압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기압이라 함은 단위 면적의 공기가 누르는 힘을 기압이라고 불러줍니다. 기압이 작용하는 방향은 모든 면적에 작용하게 되고요. 우리 몸이 이런 공기가 누르는 기압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몸도 기압 쪽으로 누르는 힘이 작용하고 있고 그 기압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우리 몸은 지금 공기가 누르는 힘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압을 측정한 과학자는 토리첼리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자, 토리첼리는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데 지하에 있는 물이 끌어올려지지 않는 높이 이상 올려지지 않는 것을 관찰하면서 자, 뭔가 이걸 누르는 힘이 있겠구나 라는 걸 통해서 기압을 한번 측정해 볼까 라고 해서 기압을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기압을 측정할 때 사용한 액체는 수은이라는 것인데요. 자, 수은은 물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수은의 양을 줄여도 기압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은으로 기압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리첼리는 어떤 통에 수은을 가득 채우고 그 통을 거꾸로 다른 통에 집어넣었을 때 그 수은의 높이가 일정해지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그 높이는 약 76cm 정도였는데요. 자, 그것을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기압으로 바꿔서 계산해 보면 76cm/Hg 이것을 1기압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토리첼리는 이 실험 과정을 똑같이 높은 산에 조금 더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이 실험을 해봤는데요. 자, 또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는 수은의 높이가 조금 더
낮아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는 수은관 안에 수은이 누르는 힘과 그 다음에 바깥에서 수은을 누르는 기압이 같아졌을 때까지 이 수은의 높이가 내려가는데요. 높은 산에 갔을 때는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은 같지만 수은을 채우고 있는 통을 누르는 기압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은 기둥의 높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기가 누르는 힘을 기압이라고 불러주는데요. 기압의 단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토리첼리가 실험할 때 사용했던 cm Hg, 수은 기둥의 높이가 76cm Hg를 보통 1기압이라고 불러주고요. 1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불러줍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기압의 단위는 기압이라는 단위, 그 다음에 cm Hg보다 헥토파스칼이라는 단위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기압은 공기에 누르는 힘이고 토리첼리를 통해서 기압의 크기까지 측정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권에도 기압이 전부 다 동일하진 않고 기압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기압이 높은 곳을 고기압, 기압이 낮은 곳을 저기압이라고 불러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모든 물체의 공통적인 특징,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원리 때문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는 이동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을 바람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압의 차이가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표면에 있는 지표면이 차등 가열, 한쪽은 따뜻해지고 한쪽은 상대적으로 따뜻하지 않았을 때 기압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따뜻해지는 지표면에서는 공기가 위로 상승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공기가 부족해지고요. 부족해진 공기, 압력이 낮아지게 되죠. 그 부분이 저기압이 됩니다. 자, 반대로 공기가 차가운 곳에서는 공기의 밀도가 커지게 되겠죠. 차가운 공기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공기가 많아지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그쪽은 고기압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공기가 많은 고기압 쪽에서 공기가 적은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을 바람이라고 불러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람을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바람은 부는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해안가를 예를 들어 볼게요. 해안가의 바닷가 쪽과 그 다음에 육지 쪽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지 쪽은 낮에 훨씬 더 많이 뜨거워지고요. 바닷가보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밤에는 더 차가워집니다. 자, 그러면 낮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낮에 육지 쪽에 더 많은 가열을 통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공기가 상승하게 되고요. 자, 여기 있는 공기를 채우기 위해서 반대로 바닷가 쪽에서 공기가 불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해안가 쪽에서 낮에는 바닷가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해풍이 불게 되고요. 반대로 밤에는 육지 쪽이 훨씬 더 차갑기 때문에, 반대로 바닷가 쪽이 더 따뜻하기 때문에 바닷가 쪽에서 공기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바닷가 쪽에 공기가 상승하면서 압력이 적은 저기압이 만들어지고 육지 쪽에서 바닷가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바람이 불게 되고요. 밤에서는 그래서 육풍이 불게 됩니다. 밤에는 긴 코트를 입은 남자들이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코트가 바다 쪽으로 이렇게 날리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밤에는 육풍이 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런 공기들이 어떻게 압력에 의해서 이동하는지까지 배웠는데요. 자, 이런 고기압과 저기압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날씨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덩어리들이 지표면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지표면의 성질하고 비슷해지는데요. 자, 이를 기단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에는 이런 기단들이 4가지 정도가 있었고요. 자, 그 4가지 정도의 기단은 시베리아 기단, 양쯔강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 북태평양 기단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4가지 기단은 위치에 따라서 조금 위도가 높은 곳에 있으면 추운 공기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자, 위도가 낮은 곳에 있으면 따뜻한 공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한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대륙 쪽에 있으면 건조하고요. 자, 해양 쪽에 있으면 습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단들이 만나면 어떤 날씨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면 만나는 지점을 전선면이라고 하고요.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곳을 전선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먼저 기단이 이동해서 만나게 되는 경우는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이동해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밑으로 파고드는 하늘냉 전선이 있고요. 자,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쪽으로 이동해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올라가는 온난 전선, 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두 종류의 전선을 비교해 보면요, 한랭 전선 같은 경우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면서 만들어지는 경계선인 전선면이 매우 급하기 때문에 전선의 뒤쪽에 저군형의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기상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타고 올라가는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자, 온난전선의 앞쪽에 넓은 형태의 층은형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를 내리는 강수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근데 한랭전선의 속도가 조금 빨라서 온난전선을 만나게 되면, 자, 따라잡게 되면, 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같이 나타나는 회색전선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회색전선 같은 경우는, 자, 전선면 앞쪽과 뒤쪽 모두에 강수 지역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여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전선으로는 정체전선이 있습니다. 자, 정체전선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찬 기단과, 자, 밑쪽에 있는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는 기단이 오랫동안 대치하고 머물면서, 자, 만들어지는 전선인데요. 자, 이 전선 같은 경우는 장마전선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전선은 세력의 세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를 내리기 때문에 이름을 장마전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기압과 날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압과 저기압. 자, 이 고기압과 저기압에 따라서, 자, 날씨가 바뀌는데요. 자, 고기압은 날씨가 맑은 특징이 있고요. 저기압은 날씨가 흐리거나, 자, 비가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면요, 고기압 같은 경우는, 자, 주변보다 공기가 많아서, 자, 공기가 불어나가는데요. 불어나간 곳을 채우기 위해서, 자, 상공에서 그쪽으로, 고기압 쪽으로, 자, 하강 기류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겨있던 구름도 소멸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저기압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저기압은 주변보다 공기가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자, 주변에는 공기가 들어오겠죠. 주변에는 공기가 들어올 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고요. 자, 이 들어온 공기가, 자, 위로 상승하게 되고요. 상승 기류가 생기면 우리가 구름의 생성 과정에서 봤듯이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서 눈과 비가 내리는 기상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근데 중위도 지역에서는 북쪽에 있는 찬 기단과, 자, 남쪽에 있는 따뜻한 기단이 만나서 온대 저기압이라는 기압대를 형성할 수 있는데요. 자, 저기압을 중심으로, 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섞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온대 저기압이 이동함에 따라 날씨는, 찬 공기가 있는 쪽에서는 비가 오고 따뜻한 공기 쪽으로 이동하면 다시 날씨가 맑아졌다가 다시 날씨가 흐려지고 비가 오는 형태로 기상현상이 쭉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압을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자,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서 들어오게 되고요. 자, 저기압 중심부를 기준으로 남동쪽에는 온난전선, 그 다음에 남서쪽에는 한랭전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온대 저기압은, 자, 우리나라 주변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편서풍에 의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래서 날씨 기상현상의 바뀌는 순서는 흐리거나 비가 오는 상태에서 맑은 상태로 바뀌었다가 다시 흐리거나 비가 오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일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일기도의, 자, 여름과 겨울의 일기도를 먼저 비교해 보면요. 자, 여름은 남쪽에 고기압이 많이 분포하고 북쪽에 저기압이 많이 분포하는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일어나게 되고요. 자, 대부분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장마, 폭염, 열대야 등의 기상현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자, 겨울 같은 경우는 기압의 배치가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를 이루게 되고요. 자,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고 폭설 또는 한파의 기상현상을 동반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봄철의 일기도의 특징을 보면요.
자, 고기압과 저기압 중에서도 자, 큰 세력의 형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작은 세력의 형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동성 고기압과 이동성 저기압이라고 불러주는데요. 자, 이것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봄철에는 날씨가 자주 바뀌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봄철에는 또한 황사와 꽃샘추위를 동반하는 기상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가을철의 일기도의 특징은요. 자, 이동성 고기압이 주로 관측이 되게 되고요. 자, 맑은 하늘이 자주 보이게 됩니다. 또한 겨울철에 다 왔기 때문에 첫서리가 내리는 기상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단어는 기권과 날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기권과 날씨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강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